윤태식은 전기톱 소리를 멈추고 목재 조각을 내려다봤다. 72세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다. 평생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던 그 손으로 이제는 작은 찻상을 깎고 있었다. 부산 해운대 25층 아파트의 작은 공방은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사는 게 때로는 쓸쓸했지만 바다가 보이는 이 풍경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40년간 조선소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샀던 이 집이야말로 그의 자랑이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다. 태식은 전기톱과 대패를 정리하며 공방 불을 껐다. 거실로 나가려던 순간 복도 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태식 할아버지, 이번 겨울엔 정말 요양원 가시는 거지? 손녀 소은의 목소리였다. 태식은 발걸음을 멈췄다. 응. 아빠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바로 준비해야 해.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하셔. 며느리 나영의 대답이었다. 태식은 가슴이 철렁했다. 요양원? 본인이 멀쩡히 걷고 말하고 목공까지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집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가 관리해야지. 할아버지 혼자서는 못 하시잖아. 태식은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죽였다. 관리라는 게 무슨 뜻인지는 뻔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어떤 계산이 깔려 있었다. 소은아, 내 유학 준비도 해야 하고 아빠 회사 일도 정리해야 하는데 할아버지까지 모실 수는 없어.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거야. 전문적인 케어. 태식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지난달만 해도 나영은 아버지, 건강하시니까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라고 했었는데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태식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창밖으로 해운대 바다가 검게 펼쳐져 있었다. 저 바다를 바라보며 남은 생을 보내고 싶었는데 이제 그마저도 빼앗길 판이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일찍 일어나 컴퓨터를 켰다. 인터넷 사용 기록을 확인해 보니 며느리가 검색한 단어들이 선명했다. 치매 초기 증상, 후견인 신청 절차, 부동산 상속 세금, 요양원 비용. 태식은 마우스를 쥔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분노가 아니라 배신감이었다. 자신이 키운 아들과 며느리가 그리고 귀여워했던 손녀까지도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다. 그날부터 태식은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가족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 시선, 말투의 변화를.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영은 침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계산기를 두드렸다. 남편 진호의 스타트업이 세 번째 투자 유치에 실패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은행 대출 이자만 월 200만 원. 소은이 유학원비 월 150만 원.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시아버지 아파트 시세가 12억. 나영은 중얼거렸다. 전세 놓으면 월 400은 나올 텐데. 전직 은행원 출신인 그녀는 숫자에 민감했다. 자산관리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특히 부동산은 더더욱. 거실에서 시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다. 나영은 노트북을 덮고 나갔다. 태식은 TV 앞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아버님, 아침 드세요. 고맙다. 태식의 대답은 평소보다 짧았다. 나영은 그의 옆모습을 훑어봤다. 72세 치고는 정정했지만 요즘 부쩍 말이 줄었다. 혹시 초기 치매 증상이 아닐까? 점심 무렵 나영은 동네 카페에서 같은 동 주민 김 여사와 차를 마셨다.
우리 시아버님이 요즘 좀 이상해요. 말씀도 느리시고 같은 얘기를 반복하세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나이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친정아버지도 그러시다가 혹시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건 아닐까요? 집에서 혼자 계시면 위험할 것 같아서요. 나영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섞여 있었다. 반은 정말로 걱정이었고 반은 계산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소은이 방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나영은 딸의 방문을 두드렸다. 소은아, 엄마랑 얘기 좀 할까? 네, 엄마. 할아버지 얘긴데 요즘 좀 위험하신 것 같아. 가스레인지 켜놓고 깜빡하시는 일도 있고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나영은 자연스럽게 말했다. 소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나영은 계속했다. 전문적인 곳에서 케어받으시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아. 그리고 내 유학 준비도 해야 하잖아. 유학은 괜찮아요, 엄마. 할아버지가 더 중요하죠. 나영은 딸의 착한 마음에 순간 미안함을 느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소은의 꿈을 포기시킬 수는 없었다. 저녁 시간. 진호가 지친 얼굴로 돌아왔다. 나영은 남편과 함께 산책을 나갔다. 여보, 아버님 얘기인데. 나영은 조심스럽게 운을 뗐다. 요양원 얘기부터 집 관리 문제까지 차근차근 설명했다. 진호는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회사 상황과 경제적 압박을 생각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싫어하시면 어떻게 하지? 천천히 설득해봐야죠. 아버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날 밤, 태식은 공방에서 목재를 깎으며 곡도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들었다. 아빠,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매일 돌볼 수도 없고 소은이 교육비도 만만치 않아. 알겠어. 아버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볼게. 그리고 집 관리는 내가 하면 돼. 전세라도 놓으면 아버님 요양원비 충당하고도 남을 거야. 태식의 손이 멈췄다. 전세를 놓는다고? 자신의 집을 남에게 빌려주겠다는 얘기였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몰려왔다. 4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나련한 이 집이 이제는 그들의 생활비 마련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다. 태식은 조용히 전기톱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겠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일찍 일어나 은행 어플을 열어봤다. 예금 잔액 2억 3천만 원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결정적 순간은 진호가 아침 식사 중에 슬쩍 던진 한마디였다. 아버지,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집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미리 정리해 두시면 마음이 편하실 텐데요. 태식은 숟가락질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다. 진호의 눈에는 가식적인 걱정이 가득했다. 무슨 응급 상황 말이냐? 그냥 만약의 상황이요. 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요. 태식은 속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요양원, 집 관리, 전세, 그리고 이제 응급 상황까지. 그들의 시나리오가 완성되고 있었다. 그래, 생각해보마. 태식의 대답은 평온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그는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돈의 이동이었다. 새벽 5시, 태식은 조용히 집을 나와 은행으로 향했다. 창구에서 예금 2억 원을 다른 지점의 새로운 계좌로 이체했다. 가족들이 모르는 비밀 계좌였다. 어르신, 이렇게 큰 금액을 이체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내 돈 내가 옮기는 게 왜 특별하냐?
은행 직원은 태식의 단호한 말투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두 번째는 집의 시장가치 조사였다. 태식은 부동산 앱을 켜고 같은 아파트 단지의 최근 거래가를 확인했다. 25층 바다, 전망의 84 최근 거래가는 12억 2천만 원이었다.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 세 번째로 태식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선소에서 함께 일했던 김철수였다. 은퇴 후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친구였다. 철수야, 나 태식이다. 태식이. 오랜만이네. 무슨 일이야? 집을 팔려고 하는데 내가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전화 너머 철수가 놀란 것이 느껴졌다. 집을 판다고? 갑자기 웬? 아들네랑 문제라도 생겼나? 태식은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다. 복잡한 사정이 있다. 이번 주 안에 팔아야 해. 이유는 묻지 말아라. 그래. 해운대 바다 보이는 그 집 말이지. 좋은 물건이니까 빨리 나갈 거야. 내일 시세 확인해보고 연락할게. 네 번째는 이사할 곳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태식은 부산 외곽의 작은 어촌 마을들을 검색했다. 기장군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 매물로 나온 단층 주택이 눈에 띄었다. 3억 원. 바다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다. 그날 오후 태식은 혼자 그 집을 보러 갔다. 집은 생각보다 괜찮았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당, 2개의 방과 거실, 그리고 목공을 할 수 있는 창고까지 딸려 있었다. 이 집으로 할게요. 집주인은 태식의 결정에 놀랐다. 이렇게 빨리 결정하세요?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생각할 것도 없어요.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계약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냈다. 잔금은 일주일 후. 5번째는 이사 계획이었다. 태식은 달력을 보며 디데이를 정했다. 진호가 서울 출장을 가고 나영과 소은이 제주도 여행을 떠나는 다음 주 화요일. 그날이면 3일 동안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었다. 태식은 작은 공책에 할 일 목록을 적었다. 월요일 잔금, 송금 및 소유권 이전. 화요일 이사짐 센터. 수요일 관리소 신고. 40년간 조선소에서 일하며 체득한 정확성과 계획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태식은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다. 마치 큰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직전에 그 설렘과 비슷했다. 가족들이 자신을 늙고 무력한 노인으로 보고 있지만 곧 그들이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었다. 월요일 오전 9시 태식은 은행에서 잔금 8억 9천만 원을 송금했다. 해운대 아파트는 이제 공식적으로 남의 것이었다. 부동산에서 받은 소유권 이전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태식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신 거죠? 가족분들이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친구 철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다. 내 집 내가 처분하는 게 뭐가 문제냐? 태식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화요일 아침 7시 이사짐 센터 트럭이 아파트 앞에 섰다. 태식은 미리 준비해둔 짐들을 지시했다. 아내의 유품들, 자신의 옷까지, 목공 도구들, 그리고 몇 권의 책. 40년 인생의 흔적치고는 의외로 간단했다. 아저씨들, 조심히 부탁드려요. 특히 저 공구함은 제 인생이에요. 이사기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짐을 날랐다. 3시간 만에 모든 짐이 트럭에 실렸다. 오후 2시 태식은 기장의 새 집 앞에 섰다. 작지만 바다 냄새가 나는 이 집이 이제 자신의 보금자리였다. 목공용 창고도 마음에 들었다. 여기서라면 시끄러운 전기톱 소리로 누구에게 눈치 볼 일도 없을 것이다.
짐을 정리하고 나서 태식은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마을 어르신들이 정자에서 장기를 두고 있었다. 어르신, 새로 이사 오셨나요? 네, 윤태식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우리 마을에 젊은 사람이 와서 좋네요. 젊은 사람이라니. 하하하. 72세를 젊다고 해주니 기분이 좋았다. 해운대에서는 늘 늙은이 취급받았는데 수요일 오전 태식은 해운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렀다. 소장님, 부탁 하나만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혹시 우리 가족들이 저를 찾으면 모른다고 해주세요.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관리소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태식이 워낙 점잖은 분이라 평소 인상이 좋았던 터였다. 그날 오후 태식은 마을 이장에게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다. 가족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해서요. 제 집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고요. 이장은 군계했다. 요즘 자식들이 그래요. 부모 재산만 노리고. 어르신 잘하셨어요. 마을 사람들도 태식의 편에 섰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혹시 누가 찾아와도 모른다고 할게요. 목요일 오후 3시 태식은 새집 마당에서 차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진호의 전화였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태식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대답했다. 집을 팔았다. 뭐라고요? 팔았다고요? 그래. 팔았어. 왜? 왜 갑자기 팔으셨어요? 저희와 상의도 없이. 태식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내 집 내가 처분하는데 왜 너와 상의해야 하냐? 전화 너머로 진호의 당황하는 소리와 나영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소은이의 할아버지. 왜 이러세요? 라는 목소리도 들렸다. 아버지, 지금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세요. 가서 모시고 올게요. 모셔. 요양원 말고? 진호는 말문이 막혔다. 태식이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 그건 너의 계획 다 알고 있다. 요양원 보내고 집 전세 놓고 그 돈으로 너희 빚 갚고 소은이 유학 보내려던 거.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나영의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태식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늦었어. 이미 끝났다. 그날 밤 태식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40년 만에 진짜 자유를 찾은 기분이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태식은 새 집에서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고 오후에는 마을 정자에서 어르신들과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다. 목공 작업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더없이 만족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다. 진호였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만나요. 저희 집으로 돌아와 주세요. 태식은 마당에서 나무를 깎던 손을 멈췄다. 돌아가? 어디로? 임시로 전세집을 구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살아요. 전세집? 태식이 웃었다. 너희가 내 집 전세 놓겠다고 하더니 이제 너희가 전세살이 하는구나. 아버지,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사에서 저를 내보냈어요. 신뢰도 문제라면서요. 태식은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서 나영이도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소은이 유학도 포기했고요. 전화 너머로 소은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태식의 마음이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니 다시 마음이 굳어졌다. 할아버지, 저예요. 소은이에요. 손녀의 목소리였다. 할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유학 때문에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더 중요한데. 태식은 가슴이 아팠다. 소은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다. 하지만 이미 강을 건넜다. 소은아, 할아버지도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 할아버지가 요양원 갈 때는 걱정 안 하더니 너희 갈 곳은 걱정이 되냐? 태식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며칠 후 태식은 철수에게서 후속 소식을 들었다. 야, 태식아, 너희 아들 완전히 망했더라. 사업도 접었고 며느리도 친정으로 갔다던데? 그렇겠지. 그런데 괜찮겠나? 혈육인데. 태식은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철수야, 나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살았어. 이제 나 좀 위해 살면 안 되겠나? 한 달이 지나자 태식의 새로운 일상이 완전히 자리 잡았다. 아침 산책 후에는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고 오후에는 목공 작업을 했다. 저녁에는 바닷가 정자에서 젊은 낚시꾼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세요. 조선소에서 40년 일하셨다고 하니까 신기해요. 그때는 배 한 척 만드는데 몇 년씩 걸렸지. 요즘 기술로는 상상도 못할 거야. 태식은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것이 즐거웠다. 해운대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어느 날 저녁 태식은 새집 마당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며 일기를 썼다. 오늘로 이 집에 온 지 50일째다. 처음에는 쓸쓸할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해운대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하다. 아침에 눈 뜨면 바다 소리가 들리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좋다. 진호에게서 가끔 문자가 온다. 다시 돌아와 달라고. 하지만 돌아갈 마음은 없다. 그들이 나를 이용하려 했듯이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찾았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소은이었다. 할아버지, 저 검정고시 준비하기로 했어요. 외국 대학 말고 한국 대학 가려고요. 할아버지가 건강하시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사랑해요. 태식은 문자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소은아, 할아버지도 사랑한다. 공부 열심히 해라. 가끔 할아버지 생각나면 바다 보러 놀러 와라. 태식은 맥주를 다 마시고 바다를 바라봤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평화로운 마음은 처음이었다. 이제야 내 삶을 찾았다. 파도 소리가 태식의 독백에 화답하듯 부드럽게 들려왔다. 그는 마침내